눈보라가 치던 깊은 산골, 사람 하나 살지 않을 계곡에서 한 중년 사내가 울고 있는 아이를 주워옵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비가 올 날을 마치고 별의 움직임을 읽고 사람들의 두려움이 되어갑니다. 산에서 온 아이는 재앙을 부른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버리거나 내쫓아야 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그날 밤 아이의 한마디가 마을의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끝까지 아이를 지키려 한 한 사내의 선택. 그리고 세월이 흐른 뒤 달빛 아래 다시 만나는 가족의 이야기.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들려드릴 옛날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던 그날 밤 도연은 산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나무를 구하러 나오다니. 5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혼자였던 도연.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지기 영감이라 불렀지요. 친절하지만 말수가 적고 누구와도 깊이 얽히지 않는 사람. 그런 그가 이 악천후 속에서 산을 오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마을 공동 우물가의 지붕이 무너질 위기였고 그걸 고칠 나무가 필요했으니까요. 조금만 더 저 너머에 부러진 소나무가 있을 텐데. 하지만 그때 바람 소리에 섞여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응애, 응애. 도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계속되었고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아이? 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밤, 이런 산속에 아이의 울음소리라니. 도연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얼굴을 때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계곡 바위 아래 그곳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젖은 천에 쌓여 파랗게 질린 채 떨고 있는 갓난아이. 도연은 황급히 자신의 두터운 옷을 벗어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 주변에 둥글게 원을 그리듯 남겨진 발자국들. 이건 짐승 발자국인가? 늑대도 멧돼지도 아니었습니다. 크기는 사람 발만 했지만 발가락이 넷뿐이었고 발톱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더 기묘한 건 그 발자국들이 마치 아이를 지키듯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그 순간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늑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슬퍼하는 듯한 무언가를 애도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도연은 본능적으로 아이를 더 꽉 안았습니다. 오늘 밤 넌 혼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그는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내내 도연은 뒤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따라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돌아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눈 위에는 계속해서 그 이상한 발자국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들은 마을 입구까지 이어졌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여기까지만이라고 선을 그은 것처럼. 마을에 도착한 도연은 곧장 연화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연화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약초와 치료에 능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을 산사태로 잃은 뒤 홀로 살아가던 그녀는 도연처럼 마을에서 조용히 하지만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연화, 연화. 한밤중에 급한 외침에 연화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연 씨? 이 밤중에. 어머 저건. 아이를 본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빨리 안으로. 지금 당장. 두 사람은 아이를 온돌방에 눕혔습니다. 연화는 능숙하게 젖은 옷을 벗기고 따뜻한 천으로 아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약초를 다려 조금씩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숨은 붙어 있어요. 하지만 연화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 적어도 하루는 이 추위에 있었을 거예요. 보통 아이라면 진작에. 말을 잇지 못한 연화가 아이의 몸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현 씨, 이것 좀 보세요. 아이의 등에 옅은 푸른색 반점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별자리처럼 일정한 패턴으로. 이건 본 적이 없는 태생 반점이에요. 그리고 연화가 아이의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손금이 유난히 깊고 선명했습니다. 특히 생명선이 손목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손금을 가진 아이는
예사롭지 않아요. 무슨 뜻이요? 옛말에 산신령의 축복을 받았거나 연화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니면 산의 저주를 받은 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밤새 두 사람은 아이를 돌봤습니다. 새벽이 되자 아이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도현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갓난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깊고 너무나 차분한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살아온 사람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눈빛. 도현은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지어줘야겠소. 뭐라고 부르실 건데요? 도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보라가 그치고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하얀 서리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서린. 차가운 세상에서도 맑게 살라는 뜻으로. 그렇게 서린이라는 이름을 얻은 아이는 도현의 품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와 함께 밖에서는 다시 한번 저 멀리 산 너머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슬프게, 더 길게. 마치 작별 인사처럼. 서린을 데려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도현의 집은 달라졌습니다. 50년 넘게 혼자 살아온 그 좁고 쓸쓸한 집에 이제는 아이의 숨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연화는 거의 매일 들러 아이를 돌봤고 자연스럽게 도현의 집은 두 사람이 함께 지키는 공간이 되어갔습니다. 오늘은 열이 좀 내렸어요. 연화가 서린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에요. 뭐가? 이 아이 보통 아이들처럼 밤에 울지 않아요. 배가 고파도 기저귀가 젖어도 그저 조용히 눈만 깜빡일 뿐이에요. 도현도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린은 너무나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마치 울음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것처럼 필요한 것이 있어도 소리 내지 않고 그저 눈빛으로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연화가 주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약초를 다리러 나갈 때마다 저 아이가 절 쳐다봐요. 마치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설마. 그랬다니까요. 어제도 제가 뒷산에 가려는데 서린이가 계속 저를 보더니 손을 뻗더라고요. 마치 가지 마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가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저녁에 마을 총각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뒷산 절벽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졌다고. 도현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연일 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날 밤 도현은 잠들지 못하고 서린을 지켜봤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그 빛 속에서 서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이는 자지 않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오느냐? 도현이 속삭이자 서린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움직였습니다. 아직 말을 할 나이가 아니었지만 분명 무언가를 전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누군가 집 주변을 맴도는 소리였습니다. 도현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달빛 아래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발로 걷는 큰 짐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통 짐승과는 달랐습니다. 털이 은빛으로 빛났고 크기는 송아지만 했습니다. 늑대였습니다. 하지만 도현을 향해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집을 한 바퀴 돌더니 서린이 있는 방 쪽 창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우우. 슬픈, 너무나 슬픈 울음이었습니다. 도현이 창문을 열려는 순간 늑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 속에서 도현은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부탁한다는 듯한, 잘 키워달라는 듯한 눈빛. 그리고 늑대는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현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린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갓난아이가 흘리기엔 너무나 슬픈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현 영감이 산에서 주워온 아이가 있다더라. 그 눈보라 치던 밤에. 말도 안 돼. 그런 날씨에 아이가 살아있었다고. 내 말이. 뭔가 이상하지 않냐?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을 이장인 석주가 있었습니다. 석주는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대로 이장을 지낸 집안 출신이었고 마을의 모든 일은 그의 허락 없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도현을 불러오게. 사흘째 되는 날 석주가 도현을 불렀습니다. 자네가 산에서 아이를 주워왔다지. 그렇습니다. 어디서? 깊은 계곡 바위 아래에서. 석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곳 말인가? 10년 전 산사태가 났던 그곳? 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10년 전 그 계곡에서 큰 산사태가 일어났고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연화의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곳은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며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저주받은 땅이야. 거기서 나온 것은 석주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재앙이라는 것. 이장님. 도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그저 아이일 뿐입니다. 갓난아기를. 갓난아기가 그 추위에 그 계곡에서 어떻게 살아 있었겠나? 게다가 자네 말로는 주변에 짐승 발자국이 있었다며? 그건 산짐승들이 아이를 지켰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석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네도 알지 않나? 옛말에 산에서 온 아이는 재앙을 부른다고. 특히 죽음의 계곡에서 온 아이라면. 이장님. 연화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만하세요. 그건 그저 옛날 미신일 뿐이에요. 저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연화, 자네도 참견하려는 건가? 자네 남편이 어디서 죽었는지 잊었나?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바로 그 계곡에서지. 그리고 그때도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 산짐승들이 평소와 다르게 울어댔고 마을의 안개가 사흘이나 거치지 않았지. 그리고 산사태가 일어났어. 석주가 일어섰습니다. 나는 마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네. 그 아이를 마을에 둘 수는 없어.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다른 마을로 보내게. 아니면 석주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산으로 돌려보내든지. 그 말에 회관이 조용해졌습니다. 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의 결정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도현의 집. 제 잘못이에요. 연화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나서지 말았어야 했어요. 이제 이장님이 더 의심하실 거예요. 아니요. 당신은 옳은 말을 했소. 도현이 서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떡하죠? 마을 사람들이.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 도현 영감.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도현이 문을 열자 마을 청년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장님 댁에. 이장님 댁 막내 아들이. 무슨 일인가? 갑자기 열이 펄펄 끓으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의원을 불렀는데 원인을 모르겠다고. 준호가 도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장님이 그 아이 때문이라고. 도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화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제가 가볼게요. 약초를. 안 돼요. 준호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이장님이 아무도 들이지 말라고. 특히 그 아이와 관련된 사람은. 그 순간 서린이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열흘 동안 한 번도 울지 않던 아이가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울음은 보통 아이의 울음과 달랐습니다. 마치 경고하듯, 마치 무언가를 알리듯 절박하고 간절한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멈췄을 때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이야. 불. 마을 창고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도연은 서린을 꽉 안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듯이 불은 새벽녘에야 겨우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마을의 겨울 양식 절반이 타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그 아이 때문이야. 누군가 외쳤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도현의 집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더 기묘한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불이 꺼진 직후 이장 석주의 막내 아들이 갑자기 깨어난 것입니다. 열이 거짓말처럼 내렸고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상해. 분명 죽을 것 같았는데. 의원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열기를 빼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 말에 석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들이 살아난 건 기뻤지만 이 기묘한 우연들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흘 후 마을 회관. 석주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 며칠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재, 병.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 그 아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장님 아들은 살아났지 않습니까? 마을의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일 아닙니까? 아이가 울자마자 불이 났고 불이 꺼지자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마치 아이가 열을 옮긴 것 같다는 말입니까? 석주가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일입니까? 갓난아기가 병을 옮기고 불을 부릅니까? 회관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50년을 이 마을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선대 이장이신 제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셨습니다. 산에서 온 아이를 조심하라. 그들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석주가 회관을 둘러봤습니다. 우리 마을도 100년 전 한 번 있었습니다. 산에서 주운 아이를 키웠다가 마을 전체가 돌림병으로 초토화되었습니다. 그건 너무 옛날 일 아닙니까?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00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건 그저 전설일 뿐. 전설? 석주가 비웃었습니다. 연화, 자네 남편은 어떻게 죽었지? 아무 이유 없이 그 계곡에서 산사태가 났나? 그날도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어. 까마귀 떼가 마을 위를 맴돌았고 우물물이 붉게 변했지. 연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계곡에서 바로 그 아이가 나왔어.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그때 도현이 일어났습니다. 이장님.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저 아이가 재앙이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까? 증거? 석주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자네는 설명할 수 있나? 어떻게 갓난아기가 그 추위에 살아남았는지, 왜 짐승들이 아이를 지켰는지, 왜 아이가 울 때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지. 도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하겠네. 석주가 선언했습니다. 그 아이를 마을에서 내보낼지 아니면. 그가 말을 멈췄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산으로 돌려보낼지. 그날 밤 도현의 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연화는 서린을 안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도현 씨.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정말 이 아이가? 아니요.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의 눈을 봤소. 그 눈에는 아기가 없었소.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사실 아닙니까? 이상한 것과 나쁜 것은 다르오. 도현이 서린에게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할 뿐이요. 그것이 재앙인지 축복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요. 그 순간 서린이 도현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갓난아기치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늑대 울음소리. 하지만 이번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가 함께 마치 합창하듯 울어댔습니다. 저건 연화가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빛 아래 마을을 둘러싼 산등성 위에 늑대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5, 아니 6마리. 모두 은빛 털을 가진 거대한 늑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슬프게 애절하게 그리고 경고하듯. 저들이 서린을 데려가려는 건가요? 연화가 공포에 떨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들은 지키고 있는 거요. 뭘요? 서린을.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전체에 안개가 내려앉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봄날 새벽처럼 짙은 안개가 사방을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한겨울의 안개라니. 또 시작됐어. 또 이상한 일이. 공포가 마을을 휩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석주의 집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장님, 이장님. 사람들이 달려갔습니다. 석주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원을, 빨리 의원을. 하지만 의원이 진찰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외상도 없고 맥박도 정상입니다. 하지만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벽까지 마을의 5명이 더 같은 증상으로 쓰러졌습니다. 모두 낮에 회관에서 서린을 내쫓자고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안개는 여전히 걷히지 않았고 6명의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주야, 저주. 그 아이를 당장 내쫓아야 해.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기다려. 화재 때를 생각해봐. 아이가 울었을 때 불이 났지만 동시에 이장님 아들도 깨어났어. 그럼 지금도? 어쩌면 그 아이가 열쇠일지도 몰라. 마을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서린을 내쫓아야 한다는 쪽과 어쩌면 서린이 해결책일 수도 있다는 쪽. 그리고 그 혼란의 중심에서 도현은 결심했습니다. 연화. 예. 나는 이 아이를 믿기로 했소. 도현이 서린을 안아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재앙이든 축복이든 그건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린 것 같소. 무슨 뜻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아이를 두려워했소. 그 두려움이 어쩌면 이 모든 일을 만들어낸 건지도 모르오. 도현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개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그 계곡으로 갈 거요. 뭐라고요?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죽음의 계곡으로요? 미쳤어요? 이 아이가 그곳에서 왔다면 도현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곳에 답이 있을 거요. 하지만 혼자 가지 않겠소. 연화, 당신도 함께 가주겠소? 연화는 망설였습니다. 그 계곡은 남편이 죽은 곳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가고 싶지 않았던 곳. 하지만 서린의 얼굴을 보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죠. 두 사람이 집을 나서자 마을 사람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요? 비켜주시오. 도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찾으러 갑니다. 진실? 이 아이가 정말 재앙인지 아니면 도현이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우리를 구하러 온 건지. 그 말에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도현과 연화는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죽음의 계곡을 향해. 뒤에서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닌 환영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안개는 산으로 오를수록 더 짙어졌습니다. 도현과 연화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서린은 도현의 품에 안겨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아이는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연화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위험합니다. 그들은 이제 산사태가 났던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흔적은 선명했습니다. 부러진 나무들, 굴러떨어진 바위들, 그리고 저기 연화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작은 돌무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 쌓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남편을 포함해 5명이 묻힌 곳. 잠깐만요. 연화가 돌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돌을 하나 만지작거렸습니다. 여보, 나예요. 연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0년 만에 왔어요. 미안해요. 무서워서 올 수가 없었어요. 도현은 조용히 한 발 물러서서 그녀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많은 일이 있었어요.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 지킬 게 생겼어요. 연화가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요. 이상한 아이예요.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그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 아이를 보고 있으면 당신 생각이 나요. 당신도 그랬잖아요. 남들이 뭐라 하든 옳은 일이라 믿으면 끝까지 했잖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안개가 잠시 걷히며 계곡 아래가 보였습니다. 그곳 깊은 계곡 바위 아래 서린을 발견했던 바로 그곳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저건 도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동굴이었습니다. 작지만 깊어 보이는 동굴. 10년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산사태로 드러난 것일까요? 내려가 봐야겠어. 너무 위험해요. 연화가 말렸지만 도현은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답을 찾으러 왔어. 그럼 함께 가요. 연화도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계곡을 내려갔습니다. 눈이 쌓여 있어 미끄러웠지만 서로를 붙잡으며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동굴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숨을 멈췄습니다. 동굴 주변에 발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한 네 발가락의 발자국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가 동굴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현이 서린을 더 꽉 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린이 손을 뻗어 동굴 안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마. 갓난아기가 낼 수 없는 또렷한 소리였습니다. 마마.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말을 했어요? 들어가자. 도현이 결심했다는 듯 말했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어둡지는 않았습니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자.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동굴 안쪽에 작은 공간이 있었고 그곳 바닥에는 여자의 유골이 있었습니다. 어머! 연화가 입을 막았습니다. 유골 옆에는 찢어진 옷가지들과 낡은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도현이 다가가 글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달빛 부족의 마지막 무녀 설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부족은 100년 전 이 땅에서 쫓겨났다. 산의 정령을 모신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했다. 연화가 옆에서 이어 읽었습니다. 나는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산속에 숨어 정령들과 함께 살았다. 그들은 짐승의 모습을 했지만 나의 가족이었다. 글씨는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가졌다. 정령의 왕과 인간과 정령 사이의 아이. 이 땅이 거부할 아이. 도현과 연화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이를 낳다가 죽을 것 같다. 하지만 아이는 살아야 한다. 이 아이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인간과 자연을 이어줄. 글씨가 거기서 끝났습니다. 아마도 여자는 그 이상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서린이 도현이 품속의 아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였구려.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동굴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많은 사람들의 발소리였습니다. 도현, 연화,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따라온 것입니다. 거기 있소. 도현과 연화가 동굴 밖으로 나오자 1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선두에는 깨어난 석주가 있었습니다. 이장님, 깨어나셨습니까? 방금 깨어났소. 석주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소. 아니, 환영을 보았소. 환영이요? 한 여인이 나타났소.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부탁한다고. 석주가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인이 저 아이의 어머니였소. 그녀가 말했소. 자신이 죽으면서 마지막 힘으로 정령들에게 아이를 지켜달라 부탁했다고. 하지만 정령들은 인간 세상에 들어올 수 없었소. 그래서 우리 마을에 영향을 준 건가요? 연화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석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두려워한 거요. 그 두려움이 이상한 일들을 만들어낸 거요. 여인이 그렇게 말했소. 사람들의 두려움이 곧 재앙이 된다고. 석주가 도현에게 다가왔습니다. 도현, 내가 미안하오. 나는 마을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아이를 해치려 했소. 이장님. 하지만 이제 알았소. 저 아이는 석주가 서린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재앙이 아니라 선물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해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산등성이에 늘어선 은빛 늑대들을. 하나, 둘, 셋. 10마리가 넘는 거대한 늑대들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늑대들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감사하다는 듯, 마치 아이를 맡긴다는 듯. 그리고 가장 큰 늑대 한 마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늑대의 눈은 슬프고도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정령의 왕, 서린의 아버지. 늑대는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슬픔이었고 작별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봄눈처럼 부드러운 눈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 눈송이들은 반짝였습니다. 마치 별빛처럼.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기적이야.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정말 기적이야.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풀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겨울인데도. 이건. 석주가 떨리는 손으로 땅을 만졌습니다. 땅이 살아나고 있어. 마을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떤 이는 울었고 어떤 이는 기도했습니다. 도연은 서린을 꽉 안았습니다. 이제 알겠구나. 내가 누구인지. 아이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환하게. 그 웃음 속에서 도연은 보았습니다. 희망을.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늑대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으로, 숲 속으로. 하지만 가장 큰 늑대는 마지막까지 남아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인 뒤 사라졌습니다. 잘 있거라, 나의 딸. 바람이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넌 이제 인간으로 살아가거라.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깨어났을 때 쓰러졌던 사람들이 모두 깨어나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오히려 전보다 더 활기차게. 그들은 모두 같은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한 여인이 나타나 미소 지으며 고맙다고 말하는 꿈을. 이제 편히 쉬겠습니다.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달빛 부족의 마지막 무녀 설아. 그녀는 이제 평화를 찾은 것입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변했습니다. 기적의 눈이 내린 후 일주일 만에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곳곳에서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화재로 타버린 창고 터에서도 풀이 자랐고 10년간 메말랐던 샘에서 다시 물이 솟아났습니다. 이게 정령 꿈이 아닌가.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서린의 성장이었습니다. 보름이 지났을 때 서린은 목을 가눴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혼자 앉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걸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의원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이건.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린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는 주변의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도현이 우물을 손질하는 모습을, 연화가 약초를 다루는 방법을, 마을 사람들이 농사짓는 방식을. 그리고 기억했습니다. 완벽하게. 서린이 돌을 맞이한 봄날. 서린아, 이리 와봐. 도현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이제 제법 걸음마가 익숙해진 서린이 총총히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가 중요한 걸 알려줄 거란다. 도현이 마당 한가운데 있는 우물을 가리켰습니다. 이 우물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거야. 100년도 더 됐지.
아버지도 아버지의 아버지도 이 우물을 지켰단다. 서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물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물은 그냥 물을 주는 게 아니야. 마을 사람들의 생명이지. 그래서 항상 깨끗하게 관리해야 하고. 도연이 설명하는 동안 서리는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 집중력은 1살짜리 아이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해했니? 서리는 대답 대신 우물 주변을 천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그리고는 우물 뚜껑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도연이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뚜껑의 한 모서리가 약간 썩어 있었습니다. 도연도 몰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았니? 서리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다만 도연의 손을 잡고 창고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새 나무 판자를 가리켰습니다. 고치라는 거니?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1살짜리 아이가 우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한 것입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웃 고을의 훈장 현민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육순이 넘은 현민은 학식이 깊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의 아이가 있다고요.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석주가 서린을 데려왔습니다. 이제 2살이 된 서린은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차분하고 의젓해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현민이 서린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하지만 도연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현민이 품에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천자문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직 어려서. 한번 해봅시다. 현민이 서린 앞에 책을 펼쳤습니다. 이것이 천자다. 하늘천. 서린은 글자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현민이 계속해서 10개의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었습니다. 자, 이제 모래에 써보겠니? 그는 마당 한쪽에 모래를 고르게 펴고 나뭇가지를 건넸습니다. 서린은 망설이지 않고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써내려갔습니다. 천, 지, 현, 황. 10개의 글자를 모두 정확하게.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 번 본 것을 기억한다는 말입니까? 현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그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이번엔 20개의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빠르게 한 번씩만. 서리는 또다시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놀랍습니다. 현민이 무릎을 쳤습니다. 이 아이는 과목불망의 재능을 가졌습니다.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는 능력. 그게 좋은 겁니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천재입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현민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제게 맡겨주십시오. 제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하지만 그리고 도현이 서린을 안아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학문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민의 방문 이후 서린을 보는 시선이 또다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똑똑한 거 아냐? 2살짜리가 글을 읽는다고. 역시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두려움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마을 아이들도 서린과 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서린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연화가 서린이 혼자 우물가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린아, 왜 여기 혼자 있니? 서린은 대답 대신 우물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친구들이랑 놀지 않니? 서린이 처음으로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연화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린아, 그녀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넌 특별해. 그게 나쁜 게 아니야. 하지만 연화는 서린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깊은, 너무나 깊은 눈을. 가끔은 평범한 게 그리울 수도 있겠구나. 서린이 처음으로 연화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로워요.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인이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말한 것입니다. 말을 할 수 있었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설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하면 더 무서워할 것 같아요. 누가? 다들요. 두 살배기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나는 달라요. 다른 아이들처럼 천천히 배우고 천천히 크고 싶은데 몸이 마음을 안 따라요. 설인이 자신의 작은 손을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뭘 원했을까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연화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도현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대화를 다 들은 듯 했습니다. 설인아. 도현이 무릎을 꿇고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내 어머니가 널 이렇게 만든 게 아니야. 넌 그냥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을 뿐이지. 하지만 특별하다는 건 축복이기도 하지만 짐이기도 하단다. 그 짐을 어떻게 지느냐가 중요해. 도현이 설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선택할 수 있어. 내 능력을 감추고 평범하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능력으로 많은 사람을 도울 수도 있지. 설인이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도우고 싶어요. 하지만 무섭기도 해요. 당연히 무섭지. 아버지도 무서워. 아버지도요? 그럼 아버지도 매일 무서워. 우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쩌나, 산길을 제대로 고치지 못하면 어쩌나. 도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거야. 무서워도. 설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도현이 설인을 안아들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춰서. 아무도 널 재촉하지 않아. 그날 밤. 설인은 처음으로 도현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상한 꿈을 꿔요. 무슨 꿈? 숲속에서 큰 늑대가 저를 안고 있어요. 따뜻해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 설인이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낮고 깊은 자장가 같은 멜로디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오래되고 더 원초적인 소리였습니다. 도현은 그 노래를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설인은 두 세계 사이에 서 있는 아이라는 것을. 인간의 세계와 정령의 세계. 그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하지만 동시에 둘 다를 이해할 수 있는. 설인아. 네. 넌 혼자가 아니야. 아버지가 있고 연화가 있어. 그리고 도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산등성이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눈들이 보였습니다. 저기 산에도 너를 지켜보는 이들이 있어. 설인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네. 느껴져요. 설인이 4살이 되던 해가을. 마을에 낯선 행렬이 들어왔습니다. 말 5필과 화려한 가마 그리고 10여 명의 수행원들. 마을 사람들은 놀라 길가에 늘어섰습니다. 저게 누구시냐? 저런 행차는 처음 보는데.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60대 후반의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옷차림은 고관대작을 연상케 했습니다. 이곳이 그 아이가 있다는 마을인가? 석주가 황급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인은 이 마을의 이장 석주라 하옵니다. 실례지만 어르신께서는 나는 한양에서 온 정학자 남궁진이라 한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정학자란 나라에서 인정한 최고의 학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칭호였습니다. 소문을 들었네. 이곳에 하늘이 내린 아이가 있다고. 남궁진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과목불망의 재능을 가진 2살의 천자문을 깨쳤다는 그 아이 말일세. 그건 어디 있는가? 그 아이를. 도현의 집 마당. 설인은 조용히 땅바닥에 앉아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복잡한 기하학 문양이었습니다. 저것이 그 아이인가? 남궁진이 멀찍이서 설인을 관찰했습니다. 4살이라 했나? 예, 그렇습니다. 도현이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아이가 그리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남궁진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서린이 그린 문양을 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하도낙서의 변형인가? 하도낙서. 고대로부터 전해지는 우주의 원리를 담은 신비로운 도형. 학자들도 평생을 연구해야 겨우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야, 이것을 어디서 배웠느냐? 서린이 처음으로 남궁진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꿈에서요. 꿈? 별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그려봤어요. 남궁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현이라 했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소인입니다. 대단한 아이를 키우고 있구려. 하지만 남궁진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아이를 이곳에만 둘 순 없네. 이런 재능은 나라의 보물이야. 무슨 말씀이신지. 한양으로 데려가야겠네. 성균관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해. 안 됩니다. 도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 어립니다. 겨우 4살입니다. 4살에 이런 것을 그리는 아이가 평범한 아이인가? 이건 하늘이 내린 계시야. 남궁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자네가 이 아이의 재능을 가둬둘 권리는 없네. 하지만 내일 아침에 출발한다. 준비하게. 남궁진이 돌아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싫어요. 서린의 목소리였습니다. 작지만 또렷한. 뭐라고? 안 갈 거예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남궁진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이야, 넌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모르는구나. 내 재능은. 알아요. 서린이 일어섰습니다. 저도 알아요. 제가 다르다는 거, 특별하다는 거. 하지만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냥 아버지랑 연하 어머니랑 여기서 살고 싶어요. 남궁진은 한동안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을 주겠네. 예? 일주일 동안 생각해보게. 그리고 내가 이 아이를 시험해보겠네. 그 결과에 따라 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겠네. 그날 밤부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남궁진은 서린에게 사서 삼경의 구절을 들려주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문장을 단 한 번씩만. 자, 이제 5번째 구절을 말해보거라. 서린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27번째는 역시 완벽했습니다. 마지막은 모두 정확했습니다. 둘째 날 남궁진은 복잡한 산수 문제를 냈습니다. 10살짜리도 어려워할 문제들을 서린은 잠시 생각하더니 모두 풀어냈습니다. 어떻게 계산했느냐? 머릿속으로요. 숫자들이 보여요. 셋째 날 남궁진은 시를 짓게 했습니다. 봄에 대해 써보거라. 서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겨울 땅 밑에서 조용히 기다리던 씨앗봄비를 만나 하늘을 향해 손을 뻗네. 아직 작지만 언젠가 큰 나무가 되리.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남궁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4살이 이런 시를.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넷째 날. 이번에는 다른 시험이었습니다. 아이야, 오늘은 사람을 보는 눈을 시험하겠다. 남궁진이 마을 사람 5명을 불렀습니다. 이들 중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맞춰보거라. 그는 5명에게 각자 자신에 대해 한 가지씩 말하게 했습니다. 그중 1명은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서린은 5명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이요. 서린이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눈이 불안해요. 말할 때 손을 계속 만지작거리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높아요. 정확했습니다. 남궁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관찰력도 뛰어나구나. 5째 날. 오늘은 내 마음을 보겠다. 남궁진이 서린 앞에 2개의 상자를 놓았습니다. 왼쪽 상자에는 귀한 책들이 들어있다.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식들이지. 그가 오른쪽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오른쪽 상자에는 마을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들이 들어있다. 남궁진이 서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만 가질 수 있다. 선택하거라.
서리는 한참을 두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왼쪽 상자에서는 책 냄새가 났습니다. 새로운 지식, 배움, 성장. 오른쪽 상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른쪽이요. 왜? 책은 나중에도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서린이 마을 아이들이 노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는 건 지금밖에 못할 것 같아요. 남궁지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구나. 6째 날, 남궁지는 서린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야, 내가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느냐? 서린은 오랫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그제야 서린이 입을 열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모른다고? 네. 엄마가 왜 저를 낳았는지, 왜 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서린이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뭐냐?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요. 아버지도 연하 어머니도 마을 사람들도. 서린이 남궁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은 남궁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넌 정말로.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7째 날 아침, 남궁진은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일주일간 이 아이를 시험했네. 그가 선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겠네. 이 아이는 내가 평생 본 중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졌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남궁진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에게 더 중요한 건 재능이 아니라 마음이더군. 그리고 그 마음은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가 잘 키워주고 있네. 그럼 이 아이를 데려가지 않겠네. 적어도 지금은. 도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남궁진이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조건이 있네. 나는 1년에 한 번씩 이곳을 방문하겠네. 이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기 위해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10살이 되면. 남궁진이 서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다시 물어보겠네. 한양으로 갈 것인지.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남궁진은 떠나기 전 도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부탁하네. 이 아이는 단순히 똑똑한 아이가 아니야. 무슨 뜻입니까? 이 아이는 두 세계를 이을 수 있는 아이야. 인간의 세계와 그 너머. 남궁진이 산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나도 봤네. 은빛 늑대들을.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더군. 아셨습니까? 물론이지. 하지만 두렵지 않더군. 오히려 그가 웃었습니다. 안심이 되더군. 이 아이에게는 2명의 아버지가 있구나 하고 행렬이 떠났습니다. 서리는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연에게 안겼습니다. 아버지, 무서웠어요. 알아. 하지만 잘 견뎠구나. 제가 잘한 거죠? 완벽했어. 서린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산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기쁜 소리였습니다. 잘했다, 나의 딸. 바람이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서린이 8살이 되던 해, 마을은 유례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서린이 발견한 새로운 농법 덕분에 수확량이 2배로 늘었고 아이가 설계한 물레방아는 이웃 마을에서까지 구경을 올 정도였습니다. 저 아이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좋아졌어. 정말 하늘이 내린 복이야.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또 서린이가 해냈다고. 이웃 고을 청평마을의 이장 한석봉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예, 이번엔 물을 끌어올리는 새로운 장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만 계속 잘 되는구만. 한석봉의 눈에 질투가 어렸습니다. 청평마을은 예로부터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도연의 마을이 급부상하면서 그 지위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린이라는 그 아이.
정말 평범한 아이가 맞소? 글쎄요. 소문으로는 산에서 주운 아이라던데. 산에서? 한석봉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상한 구석이 있군. 그는 곧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도현의 마을에 관찰사의 밀사가 찾아왔습니다. 설인이라는 아이를 만나고 싶소. 젊은 관리는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고을에 민원이 들어왔소. 이 마을에 요사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요사스럽다니요. 석주가 발끈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잘 되니까 시기하는 거 아니오? 그건 조사해봐야 알 일이오. 밀사는 설인을 불렀습니다. 8살 설인은 이제 제법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래보다 조용하고 눈빛만은 어른처럼 깊었습니다. 내가 설인이냐? 네. 내가 만들었다는 것들을 보여주겠느냐? 설인은 밀사를 물레방아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왜 효율적인지. 밀사는 점점 놀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8살이 이런 걸 만들었다고?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마을 어른들이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설계는 내가 한 거지. 네. 밀사는 한참을 설인을 관찰했습니다. 다른 것도 있느냐? 설인은 밀사를 마을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개량된 쟁기, 효율적인 저장고, 질병을 예방하는 약초 배합법. 모두 설인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놀랍군. 밀사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겠다. 너는 이 모든 걸 어떻게 알았느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꿈에서 봤어요. 꿈? 네. 잠을 자면 여러 가지가 보여요. 물이 흐르는 모습, 바람이 부는 원리, 식물이 자라는 과정. 설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현실에서 해보는 거예요. 밀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꿈이 항상 맞느냐? 대부분은요. 대부분? 가끔은 이상한 꿈도 꿔요. 무슨? 설인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큰 재앙이 오는 꿈이요.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붉어지고 그 순간 밀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꿈을 꾸었다고? 네.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는 몰라요. 그냥 언젠가요? 밀사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급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설인이라는 아이 재능은 실제하나 그 근원이 불분명함. 요사스러운 기운은 없으나 예언적 발언으로 보아 면밀한 관찰 필요. 그 보고서는 청평마을 한석봉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예언? 그는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쓸만한 구석이 있구만. 한 달 후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인이가 재앙을 예언했다더라. 정말? 무슨 재앙?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붉어진다고. 그럼 그 아이가 재앙을 부르는 거 아냐? 옛날에도 그런 일 있었잖아. 예언하는 아이가 나타나면 곧 큰일이 생긴다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인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들었다니까. 밀사한테 직접 말했다고. 하지만 그동안 우리 마을을 얼마나 도왔는데. 그게 다 덧칠 수도 있지. 믿게 만들고 나서 도현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어느 날 밤, 설인이 악몽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도현이 달려왔습니다. 왜 그러니? 꿈을 또 꿨어요. 설인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었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리고 땅이 진정해. 그건 그냥 꿈이야. 아니에요. 설인이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제 꿈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설인아, 제가 문제인가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이런 꿈을 꾸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거죠? 도현은 설인을 꽉 안았습니다. 아니야. 넌 잘못이 없어. 하지만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단다.
도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 내 꿈은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야.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럼 넌 우리를 도우려는 거야. 겁주려는 게 아니라. 설인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저 어떻게 해야 해요? 도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꿈을 정확히 기록해야 해.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어. 그날부터 설이는 자신의 꿈을 일기장에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후, 설인의 일기장은 예언들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달 보름 큰 비가 올 것. 가을 추수 전에 병충해 주의. 겨울 눈이 예년보다 많이 올 것. 놀랍게도 이 예언들은 하나씩 맞아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설인의 말에 따라 미리 준비했고 그 덕분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마을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청평 마을은 큰 비로 농작물의 3분의 1을 잃었고 병충해로 또 한 번 타격을 입었습니다. 한석봉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저 아이가 일부러 우리 마을만 피해가게 하는 거야. 하지만 이장님 그건 아니야. 저 아이가 뭔가 이상한 힘을 쓰고 있어. 그는 더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떠돌이 무당이 나타났습니다. 이 마을에 큰 애군이 있사옵니다. 무당은 요란하게 굿을 시작했습니다. 산신령이 노하셨습니다. 금기를 깬 자가 있사옵니다. 금기라니요? 인간이 아닌 것을 인간으로 키우는 것. 그것이 하늘의 이치를 거스른 것이옵니다. 무당의 손가락이 설인을 가리켰습니다. 저 아이를 산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도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누가 보냈소? 무당이 비웃었습니다. 나는 하늘의 뜻을 전하는 자. 이 아이는 인간과 짐승 사이에서 태어난. 닥쳐.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설인이는. 설인? 무당이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서리처럼 차갑다는 뜻? 과연 어울리는 이름이군요. 차갑고 인간답지 않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무당이 소리쳤습니다. 보시오. 산신령이 노하셨소. 저 아이 때문에. 하지만 그때 번개가 쳤습니다. 정확히 무당의 발치에. 무당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분노에 찬 경고하는 소리. 으악! 무당은 기어서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벙어리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이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날 밤 도현은 설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내 아버지가 도와준 거니? 모르겠어요. 하지만 느껴졌어요. 설인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무섭게? 아니요. 설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안심이 돼요. 하지만 도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큰 시련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앞에서 가장 먼저 누군가를 밀어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 속 한 아이는 버려진 자리에서 오히려 사람들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피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끝내 돌아가 함께 걷게 된 두 사람.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았기를 바랍니다. 잠들기 전 이런 옛날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조용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